컴퍼니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후원사께 감사드리고 주말에 어렵게 발걸음 해주셨는데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꼭 해주세요. 그리고 전화가 오더라도 통화는 밖에서 해주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강의를 준비해 주시는 강사님들에게도 강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부 주영남 소장님의 국내외 자산시장 동향이라는 주제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뜨겁네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누가 현재 대한민국 특히 서울에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삼성동에서 한번 약속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동에 약 100분이 참석하실 수 있는 강의장에서 강의를 하다가 그 자리가 좀 모자라서 다음번에는 더 많은 분이 참석하실 수 있는 공간에서 다시 뵙겠다라고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뵙고 있는데요.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아마도 참석을 못 하시게 될 것 같네요. 다음 달에는 한 200분 정도 참석하실 수 있는 또 다른 장소에서 계속해서 저희 도시화경제 강연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소가 되었건요, 그리고 어떤 시간이 되었건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이 강의를 시작할 때는 항상 동일하게 시작을 합니다. 저를 오래 보아오셨던 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그리고 이 자리가 부동산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 수 있고 중요한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요, 앞에 서 있는 이 주영남 소장이라는 강사가 아니고 여러분들 한 번 한 번 각자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큰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내 경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할 때는요, 사실 이 경제지표 이야기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롱텀 캐피탈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가 있었습니다. 채권 차익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헤지펀드였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규모의 자금을 끌어모아서 승승장구했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졌죠.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롱텀 캐피탈이라는 한때 잘 나가던 그 금융기관 헤지펀드의 주요 파트너 구성원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2명이 거기에 이사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할 만큼 경제학 이론에 해박한 그런 사람들이 이 금융 실무에 뛰어들어서 현업에 뛰어들어서 직접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파멸을 이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할 정도로 경제학 이론에 해박한 분들도 그렇게 현실에 나오면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몇 줄 혹은 뉴스에서 몇 줄 보는 그 경제학 이론들, 경제학 상식들을 갖고 그거를 부동산에 대입해서 어떤 결론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에 대한 이야기는 잘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장소가 지금 여의도죠. 여의도 정경련회관인데요. 공원 건너가면은 제가 예전에 몸을 담고 있었던 한국산업은행이 나옵니다. 산업은행에 근무를 할 동안 주로 선박, 항공기 금융이라든지 이런 특수금융이라든지 산업분석, 경제분석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 은행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실물 경제에 좀 눈을 떴죠. 늘 학교에서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우던 그런 이론들하고 현실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은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주 과감하게 은행을 던져버리고 나왔어요. 오랜만에 여의도 오다 보니까 주 5일 근무입니다만 여전히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옛날 동료들 잠깐 보고 왔었는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은행을 때려치우고
부동산 업계로 투신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기회를 함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큰 틀에서 경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죠. 전 세계의 경제 개발,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결성이 된 기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OECD 안에서 G20에 속해 있죠. 이 OECD가 5월과 9월 그리고 3월과 11월에 향후의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주요 전망치를 각 국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당연히 발표를 했겠죠. 경제 전망치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몇 퍼센트 성장 예상된다라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 분기별로 발표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점점점 전망치가 내려오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ECD 발표 자료에 그 원문에 있는 각 국별 경제 전망, 성장률을 한번 좀 옮겨와 봤는데요. 2018년도는 실적이 되겠죠. 2019년, 2022년 향후 이제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좀 표시를 해드리면 전 세계가 2019년 3.2% GDP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2.4%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좀 낮죠. 근데 평균보다 낮다고 해서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자본주의가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고도 성장기에 진입을 한 거죠. 미국도 2%대 성장이고요. 일본은 1%가 채 되지 않는 성장률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숫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요. 전 세계적인 경향이 계속해서 이 경제 전망이 내려오고 있다는 부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지 못한 과거 대비, 작년 대비 올해가 더 안 좋고 내년도에 더 안 좋아질 거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OECD에서 내다보고 있는지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가 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양대 국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고 있죠. 화웨이 사태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자기네들 동맹국한테 화웨이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거의 강제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입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중국을 멀리한다면 제2의 사드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을 완전히 무시하고